네, 안녕하세요. 자,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강평 5회차인데 이제 1회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회는 민법 총칙, 2회는 물권법, 3회는 채권 총칙, 4회는 채권 각칙, 마지막 5회는 전범위 이렇게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인데 뭐 이제 시간 맞춰서 시험 연습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내용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대 그 이후로 이후로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기출문제 아직 반영이 안 돼 갖고 여러분들에게 연습이 좀 덜 돼 있다 싶은 판례들을 위주로 이제 그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뭐 이제 기출문제 지문들이랑 중복되는 것도 맞고 그런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최신 판례 연습을 좀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말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문제가 많이 좀 동일한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 숙달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한 번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보신 분들은 뭐 그런 문제는 좀 쉽게 풀겠지만, 어쨌든 우리 25년 판례는 월말 모의고사 내면서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요 진도별 모의고사에 이제 25년 판례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게 다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법 전반을 다 5회까지 마치고 나면은 올해 저번에 최신 판례 강의했던 그 판례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이 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장에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 뭐 빠뜨린 거 없이 준비를 다 시켜드렸네, 뭐 이런 생각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평도 이제 뭐 기출문 됐던 거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출제하면서 요거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들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2번하고 3번 지문인데, 2번은 3번 지문 2023년 판례고요. 내용은 쉬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잘 아시는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 그죠? 그래서 사유 토지인데 갑자기 공로가 돼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용수익권의 뭐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그죠? 너무나 요거는 23년 판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신 판례겠죠, 그죠? 나 이제 3번 23년에 그 조금, 그러니까 몇 달 두고서 뒤에 또 하나 판례가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심지어는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청구, 이것도 권리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번 사례는 공로였는데, 3번 사례는 그 지하 부분에 매설된 뭐 수도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철거 청구하면은 그것도 권리 남용이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이런 취지의 판례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번에는 공로를 이렇게 통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그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못 다니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소유자는 아니었고, 이거 제3자였는데, 보시면,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일상생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가 있는데, 갑자기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되나요? 그죠? 여러분, 이제 불법행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장이 하는 방해 등의 방법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최신 판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보시면, 2번에 4번 지문인데, 이 2번에 4번 지문은 조금 가족법 쟁점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2024년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 자료에는 없어요. 가족법 쟁점 때문에 이제 좀 안 넣어놨는데, 이거 그냥 문제에서 한번 내봤어요. 왜냐면 이 내용은 기존의 문제집 같은데,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 같은데 있는 판례거든요, 사실. 좀 보시면, 자,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됐다. 그러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부모 같으면은 자식들한테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나쁜 부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하나도 안 주고 자기만 좋은 거 갖고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자기가 직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건 뭐라고 그런다? 이해상반행이다. 이게 이제 민법 921조 이해상반행이라고 그래서 가족법 쟁점이에요. 가족법 쟁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법정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특별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해야 된다. 들어보셨잖아요. 가족법 쟁점이지만 우리 민법 총칙에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해야 되고, 만약 증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으로 소송을 했다면 잘못했죠. 그럼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으로 한번 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3번 보시면, 자, 3번에 1번하고 2번이 2024년 판례죠. 요것도 이제 1번은 기존의 판례고 2번이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보시면 1번,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과사 목적에서 제한된다. 그죠? 그래서 목적에 의한 제한 아시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대신에 우리 판례는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좀 넓게 봐주죠. 그죠? 왜냐하면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인데 좋은 일 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가끔 명리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관의 멱신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넓게 봐준다. 그죠? 이 판례는 뭐 자주 나왔던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번. 그러면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요게 이제 2024년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틀린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주관적 구체적이 아니라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네. 이거는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법인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만 그 목적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주관적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쥐들끼리는 다 필요하다 그러지. 그죠?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 그러니까 틀린 질문으로 출제된 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에 이제 그 판례 원문을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랬다. 그죠? 2024년 판례였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기억번, 니은번도 중요하죠. 기억번은 조문이었죠. 4번은 서면이나 대리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근데 이제 니은번, 이게 2024년 판례인데,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했다. 그때는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기억하고 니은이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죠. 그죠? 기억번은 그러니까 법인은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다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그죠? 나 뭐 그날 바쁘니까 그냥 서면으로 보낸다. 그죠? 아니면 대리인 시켜서 보낸다.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니은번은 아예 법인 자체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그냥 다 싹 다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했다.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2024년 판례니까 이제 구별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리을번인데, 자, 디귿번은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죠? 이것도 디귿번은 이제 임시이사고, 리을번이 이사 직무대행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리을번은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우리 이사 직무대행자 먼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사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고,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이양이 있어가지고 동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해버리면, 그때 직무대행자가 해버리면 법인은 뭐 선의의 제3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양 조문도 있고, 그죠? 이거는 1항, 2항 다 조문 챙겨 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렇게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디귿번 올라가고 임시이사인데, 우리 조문에는 임시이사의 그 선임이나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규정이 됐고, 임시이사가 뭐 무슨 사무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걸 이제 2019년쯤에 판례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의 권한과 동일하다. 그죠? 요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라. 그래서 디귿번 제가 이제 틀린 질문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임시이사의 권한은 뭐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 가질 수 없고, 또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이 한정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그럼 틀린다. 그죠? 그래서 임시이사는 이제 이사 직무대행자와 달리 정식이사 동일한 권한이다. 그죠?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문들 붙여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요 디귿번 지문은 변호사에는 이미 기출이 됐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챙겨두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5번 보시면. 자, 5번에는 이제 1번, 2번은 기존 판례인데
다 뭐야? 종중의 본질에 반해서 무효다. 이런 판례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특정 지역 내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다. 이런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서 무효잖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이번에는 분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분배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그러면 또 이 결의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뭐 의결권 사례였고 2번은 분배 사례였고, 그죠? 3번. 이거는 종중회장 사례인데 이게 2024년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종중규약 중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남녀 평등에 또 반하잖아. 그죠? 종손 이제 남자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본질에 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선량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이나 목적에 크게 위배됨으로 무효다. 24년 판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질에 반해서 무효다. 그런 판례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 보시면 4번 질문 2023년 판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죠?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일단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내용이니까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중은 자연 발생적 종독 집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면은 성년이 되면, 물론 이제 성년이 돼야죠. 그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니까, 자, 뭐 종중원 자격, 너 종중에서 나가라.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스스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거는 뭐, 기존의 내용이니까 다 아시고, 그죠? 그래서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종중선조, 이제 요게 이제 2023년 판례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 할 수 없다죠.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4번 지문을 해설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표현, 지문에서는 요것만 출제를 했는데, 그 판례 표현은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해설지 4쪽에 그 이제 5번에 4번 지문 해설 굵은 글씨만 좀 보시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다. 이런 거 다 종중 본질에 반해서 무효예요. 그죠? 그로 인하여, 근데 이제 그런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에 반하는 정관이 있으니까 이거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부인된다. 이러면 또 안 돼요.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문화는 안 시켜놨지만 그 부분도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거는 그러한 규약은 본질에 반해서 무효인데 그러한 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체 자체가 또 부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뭐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요거 이제 지문화 시켜놓은 부분이죠. 탈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중 공동선조 후손들은 또 종중을 양분하는 것 같은 종중 분열도 할 수 없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보시면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성과본이 모의 성과본으로 변경이 됐다. 그죠?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성과본은 이제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족법에 이제 모의 성과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으면 종중도 바뀐다. 그죠? 그래서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갖지 않은 후손으로서 당연히 모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요것도 이제 해설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월모에서는 그 뒷부분을 지문화 시켜놨는데 요거는 지문화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5번에 5번 해설 보시면 이제 해설지 5쪽의 맨 위에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자녀의 성과본이 모의 성과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성년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 즉 모의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 지문화 시켰고요. 근데 판례의 다른 문장을 보시면 다음 줄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다르다고. 그래서 손가락 표시 보시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본을 따르지 않아서 부가 속한 종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그죠? 요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죠? 요것도 읽어두시고. 탈퇴하게 되므로 결국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요것도 틀린 부분으로 틀린 질문으로 또 바꿔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월모에서는 그렇게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동시에 여러 종 모의 성과본으로 바뀌면은 부 쪽에도 모 쪽에도 둘 다 동시에 동중의 구성원 될 수 있다면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좀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시면.
자, 6번에 1번은 2022년 판례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강조했지만 비법인 사단이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생명권이라든지 정조권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도 뭐는 가질 수 있다? 인격권은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명예권 이런 게 기존에 인정이 되었는데 2022년 최신 판례에 이른바 명칭에 관한 권리가 인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으면 인정될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침해 행위가 계속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격권이나 명예권 기존에 이제 인격권, 명예권 등이 침해되면은 단지 그거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명칭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면 금전배상주의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명예훼손에는 특징이 있고 명칭에 관한 권리도 비슷하니까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지 어렵고 침해 행위로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중요하죠.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 사용에서 권리를 침해한 타인 상대로 명칭 사용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마치 뭐처럼 물권적 청구권처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원래 불법행위 효과는 금전배상주의 돈만 주면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불법행위 효과로서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금지 청구권 이런 걸 인정을 해준다. 그죠? 뭐랑 비슷해요?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불법행위로 효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요거 이제 지문을 그냥 스무스하게 맞는 지문으로 출제를 했는데 틀린 지문으로 제가 바꿔보자면 함정을 좀 파보자면 그죠? 불법행위는 금전배상주의니까 금전배상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효과로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됐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판례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금지 청구, 불법행위 효과로서 금전배상주의 예외로서 금지 청구까지 인정한 이런 사례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 보시면, 요거는 뭐 여러분, 판례가 있긴 있는데, 그죠? 판례라기보다는 사실상 조문 문제죠. 그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교회의 소속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탈퇴할 때 3분의 2가 안 돼서 탈퇴하면 교회 총유재산이 누구 소유? 잔종교인들 총유. 근데 3분의 2 이상을 이제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갖춰서 나가면 그때는 탈퇴교인들 총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를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하는데 그죠? 요때 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그죠? 그거에 대한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결의는 뭐 이제 지문은 제가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엄격하게 새겨서 교회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복교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왜? 민법 42조이랑 단서에 이 정수에 관해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데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3분의 2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챙겨두시고 판례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6번에 5번 판례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해설지 6쪽에 가보시면 해설지 6쪽에 가보시면 그 위에는 뭐 다 똑같은 얘기고 밑에 두 줄만 그 5번 지문 밑에 두 줄만 보시면 다만 정수에 관해서 지교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는 특별하다 하면 그 규정에 의한 결의 즉 3분의 2가 아니라 그 규정에 예컨대 뭐 2분의 1로 해놨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네, 여기에 이제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괄호치고 써있죠. 그죠? 42조 1항 단서, 사실상 조문의 내용이다. 그죠? 되셨고. 이것도 이제 하나 챙겨두시고. 자, 넘어가시고, 이제 7번 가보시면. 자, 유독, 24년하고 25년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0년부터 지금 해석에 관한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7번에 1번 질문 보시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 것으로 한다. 이런 이제 부분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렇게 특약으로 써놓은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당사자들이 야,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최종 판결 전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당사자들 계약서에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실제 사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 채무 불이행한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당연히 해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는 당연히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임차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지들끼리 이렇게 써놨다. 야!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겠죠. 그죠? 안 나가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임 채무 불이행하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 청구하면서 소송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사님이 이 사건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차임채무 불이행이니까 나가야 된다. 이거 인용을 해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 둘은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는 예컨대 1심 판사님이다. 그거야. 그죠? 그러면 최종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유지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 권리도 최종 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거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판사님이 이걸 인용을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요 계약을 그냥 문자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걸 인용을 못 해요.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나가라고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각을 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문이죠. 지문 읽어보시면. 그래서 지금 지문은 임차인의 주장을 지금 지문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관계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 당사자들의 이 약정을 가지고 나는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 나는 인도 청구 거절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판례가 그런 건 없다. 그러면 뭐냐? 다만 뭐냐?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만 해석해요? 야, 그러니까 이제 확정 판결까지 유지된다는 조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너 물건 돌려줘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집행은 언제 할 수 있어? 집행은 판결 끝나고 해야지. 그죠?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제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2024년에 처음 나왔던 판례였고요. 그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였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당사자들의 약정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걸 가지는 건 아니고,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긴 하는데, 다만, 집행만 나중에 확정 판결 끝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 해석해준다. 됐죠?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지급 거절 권능을,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그러면 틀린다.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인데, 3번은 좀 나온 지 된 판례예요. 한 20년 판례인데, 2020년 이후로 해석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몰아놨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돼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계약서가 여러 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첫 번째 계약서 썼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제일 셋째 줄,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죠? 물론, 둘째 줄,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거는 전제는 필요하죠. 그죠? 예컨대 계약서가 한 5장 있는데 야, 그 중에 두 번째 계약서가 유효하다라고 지들끼리 약정을 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가 유효한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5번째가 제일 그죠?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취지의 이제 판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보시면 이것도 나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2023년 판례인데,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해서 기재하되 불특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했다 그러면, 이것도 눈으로 보여드리면, 계약서 쭉 돼 있고, 당사자 갑, 외, 이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갑은 당사자인지 알 수 있어. 그럼 왜 인 도대체 누구냐, 그죠? 예. 그리고 당사자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 왜 몇인 이렇게 부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 계약 당사자를 표시를 하면 이 왜 몇인도 언제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언제 인정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판례 원문 봅시다, 그죠? 해설지로 보세요. 7번에 4번에서 가보시면 저기 7쪽에 맨 밑에 있어요. 해설지 7쪽에 맨 밑에 보시면 실제 계약 체결자의 이름에 왜 몇인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면 계약서, 맨 밑에 줄이죠. 이게 이제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왜 2인 이렇게만 써놔도 이 계약서 자체 안에서 누군지 특정이 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왜 2인이라고 써놔도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안다, 그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지문은 제가 뭐 언제나 당사자로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다, 그죠? 이 판례들이 이제 다 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내용들이란 말이죠. 되셨다. 근데 8번에 또 있어요, 그죠? 많아갖고 문제 2문제만 들었다. 그래서 이제 8번 보시면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성질을 옳지 않은 거 1번, 2번이 2025년에 나온 판례예요. 올해 나온 판례인데 1번 지문은 추상적 문구죠.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약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된다, 그죠? 이 표현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표시행위 아니야? 그죠? 원래 우리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위가 무엇인가 탐구해야 된다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판례가 이런 문구를 쓸 때는 뭐 얘기할 때 이런 문구 쓴다 그랬어요? 오표시 무해 사례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런 표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둘째 줄부터 읽어보시면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성립한 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표시 무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첫째 줄처럼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2번 보시면 일과 같은 법리는 이런 거죠.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번호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한글 계약서, 영어 계약서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 하나 안에 한글 부분이 있고 영어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근데 내용이 같으면 좋은데 둘이 내용이 달라. 이럴 때가 문제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또 똑같죠.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는 또 그에 따르면 돼요. 우리 영어가 우선한다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되고, 그죠? 근데 또 명확치 않은 때는 그때는 위 1에서 본 계약 해석의 방법에 따라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5년 판례였다. 요게 1번, 2번 요것도 한번 잘 봐두시고, 그죠? 그래서 해석에 관한 판례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출제 가능성도 높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질문인데 이것도 2025년 판례에서 표현이 나왔죠. 자,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법 자체를 따르면, 문헌 자체를 따르면 법적 안정성을 따르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금 이제 해석을 잘해봐서 구체적 타당성을 뭐 이제 뭐 도모해볼까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문도 요 표현도 이렇게 이제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출제하기도 했고 여러분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5번 질문이에요, 5번 질문. 나머지 질문들은 다 아시는 거고 5번 질문인데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2022년 판례에 나와서 제가 월모에도 내고 막 이렇게 냈던 건데 최신 판례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25년에 똑같은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뭐 주택법 시행령 뭐 이런 거는 뭐 외우진 않으셔도 되죠, 그죠? 이게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해요, 그죠? 단순한 단속 규정은 아시다시피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 할 수 없어서 당사자 사이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다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잘 아시죠, 그죠? 다만 당사자가 통정해서 이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에 대한 이 판례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속 규정 위반
이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유효하죠. 그죠? 근데 얘가 통정이 플러스 되면. 그죠? 그러면 이게 103조 위반. 뭐 수학 공식으로 그냥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통정에서 단속 규정 위반해버리면 그때는 103조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로서 무효고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해당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22년에 나왔던 판례가 25년에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잘 기억해 두시고. 그죠? 그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 자, 10번은 이제 4번, 5번인데, 요 사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노트 좀 보시죠. 최신 판례 때도 이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자, 노트 1쪽 맨 위에 보시면, 이 판례 때문에 백사조가 올해 또 유력해요. 그죠? 백사조. 그죠? 병이 이제 그 재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집 싹 다 사가지고 밀어갖고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갑이 그 동네에 있는 집 주인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그런데 병은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갑의 이웃들이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갑의 이웃들이에요. 근데 이제 병이 이 사람들 집은 다 샀어요. 그죠? 다 샀어. 이제 갑의 집만 사면 돼갖고 이제 갑의 집을 샀는데, 병은, 그러니까 이제 요 갑의 집에 안에 이제 을이 임차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거 사갖고 싹 밀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못 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임차인을 내보내주는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약금 약정을 하죠. 네가 임차인을 못 내보내갖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막히면은 그럼 너 위약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막히면은 사실 이것까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다 위약금 약정이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위약금 다 물어줘야 되니까 너 그거 네가 다 부담해라. 그죠? 그럼 갑이 덥석 이 약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모든, 그죠? 거기 써놨는데 다른 부동산 매매 위약금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나. 예컨대 한 100억 정도 쓴다고 생각해봐.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갑은 사실 이제 을과 친해갖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을이 마음이 달라지죠. 그죠? 예컨대 보증금 1억 받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니까 1억 내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갑은 보증금 1억 주고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나가요. 그죠? 그리고 얼마 불러요? 곱하기 10. 그래서 10억 안 주면 못 나간다.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10억 주고 하고 내보내는 게 낫지 이쪽 왜 100억 물어주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죠? 10억에 보증 10억에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그 인도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한다. 이런 사안이야. 그럼 이제 우리 백사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정은 요거겠죠. 요 인도 합의 약정. 원래 보증금 1억인데 1억만 주면 되는데 잠깐만 곱하기 10 해갖고 10억을 주고 내보내야 되니까 나중에 갑이 백사조 위반으로 이제 무효를 주장했던 거죠. 그죠? 결론은 무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결론은 우리 판례가 결국 백사조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논리적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판례가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 판례의 중요한 표현인데, 불이익의 면제. 그죠? 지금 단순하게 요거 급부와 반대급부를 생각해 보면 급부가 지금 10억이에요. 그죠? 갑이 이제 갑이 이제 궁 밖으로 이제 그 10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급부는 사실 원래 보증금 1억짜리였어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현저히 불균형이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 이제 저 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00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10억을 줌으로 인해서 100억 지급 의무를 면했으니까, 이 불이익의 면제를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반대급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냥 아예 백사조 위반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무조건 반대급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급부로 그냥 반드시 붙여주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요 단계는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불공정성을 판단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00억은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10억하고 또 1억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갑이 이게 뭐 이거 백사주 위반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판사님이 이번에는 을 쪽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갑이 이렇게 불균형이 됐는데, 이 불균형을 갑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거죠. 지가 이거 자기가 불공정성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이게. 그죠? 을이 막 이렇게 궁박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궁박 상태로 빠져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과연 백사주 위반을 쉽게 인정해 주면 되겠냐? 그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불공정성 인정할 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가 백사주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판례 원문이니까 일단 객관식 지문 좀 보시죠. 4번.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결과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에 대해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거 틀렸다. 그죠?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5번은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해서 뭐 저쩌고 하면서 다음 줄 상대방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공상태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백사주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엄격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궁박이 아니라고 봤다. 백사주 위반 아니라고 봤다.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백사조도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문제 풀어드리고 하는데 그 판례 해설 원문 조금 챙겨 두세요.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가보시면. 자, 차고도 요 판례 때문에 또 이제 또 중요해졌죠. 요거 이제 11번에 1번, 2번인데 2024년 나온 판례고요. 요 사례도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제 요것도 저 사례였잖아요. 그죠? 후원단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후원 계약을 체결한 거죠.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단체에서 돈을 할머니들한테 바로바로 쓴 게 아니라 이 건물 짓기 위해서 그 돈들을 다 자기들 법인에 유보시켜 놨대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쉽게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단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은, 당신들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줄 줄 알고 이렇게 기부를 한 건데, 그죠? 안 했으니까 착오로 취소한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제 이거를 반박하면서 든 근거가 뭐예요? 이게 1번 지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돈을 바로바로 주고 이런 거는 네가 그냥 기대하고 예상한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냥 기대하고 예상한 경우에 그게 안 됐다고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1번 질문이죠.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의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그죠? 이 판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판례가 나온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땅 사갖고 요게 이제 농지였는데 호텔로 바꿀 수 있다거나, 그죠? 요런 줄 알고 샀다 그러면, 이거는 지가 바뀔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위험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조선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유조선에 투자했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한 거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사례들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도, 판사님도 이런 얘기, 대법원 판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2번처럼.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질문 보시면 이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이나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착오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해준 이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지금 제가 들어드렸던 이 그죠? 이 사례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판례, 요 표현.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번 지문 요 표현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게 실제에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착오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 할머니들을 안 쓰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법인에 유보시켜 놨다는 거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고 그죠? 불일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썼으리라고 그 할머니들 위해 썼으리라고 예측하는 거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보시켜 놨다는 거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착오로 다룰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사안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은 단순 암기.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이게 이제 중과실 있으면 착오 취소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토지 매매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사면서 측량도 안 해보고 지적도랑 대조도 안 해보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중과실이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자,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다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암기를 조금 잘 해놓으셔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 12페이지에 이제 그 3번, 4번 지문 해설 보시면 굵은 글씨만 볼게요. 그 위에 밑줄에는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되셨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5번 지문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하자? 소, 취하, 합의와 소의 취하. 아시다시피 소의 취하는 공법행위. 그러니까 107조부터 110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참, 소취하 합의. 그죠? 이거는 나온 지 좀 됐어요. 이제 2020년 판례인데, 2020년에 나온 판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소취합의는 우리 판례가 착오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 왜? 맨날 말씀드리지만, 갑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고 법원 쪽에 이제 취하를 하는 게 소의 취하예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이거는 법원에 대고 하니까 공법행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소취합의는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갑을 야, 너 그러고 내가 그러고 안 주겠냐? 뭐하러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냐?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소 좀 취하해줘라라고 지들끼리 소취하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들끼리 하니까 이거는 사법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이거 용어 잘 보세요.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109조에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해설의 비교 판례 좀 보셔야지. 해설지 12쪽에 비교 판례 나왔죠. 그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며 소송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맨 밑에 예컨대 사무원의 착오로 소송대리인 의사에 반해서 소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착오 취소나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의 취하는 107조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는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12번인데, 12번은 4번, 5번. 자, 12번, 4번, 5번이 2024년 판례고요. 4번 지문은 기존에 있던 판례예요.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에서 인정되는 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제 같은 준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치된다. 24년에 나온 판례지만 이전에 있던 판례고, 그죠? 이제 추가된 부분은 5번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자, 요거는 제가 또 이제 함정을 좀 파봤어요, 그죠?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해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 그죠? 근데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둔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효과의사 누가 결정? 본인이 결정. 그 점에서 이제 대리인과 사자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키워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줄 보시면,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판례 원문을 좀 읽어보시면, 자, 12번에 5번 지문. 해설지 13쪽에 중간에 꺽쇠 2번에 이제 있습니다. 해설지 13쪽에 중간쯤에 보면 이제 꺽쇠 2번 있죠. 밑줄 따라오세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죠? 판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자는 뭐 본인이 완성해둔 의사표시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대리인도 결국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해야 되는 이상 법률행위 책임을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효과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한다는 거하고, 그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는 잘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사자의 경우도 대리인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야?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별이 돼요? 안 되죠. 그걸 가지고는 구별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되셨죠? 그죠? 24년에 나온 판례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과 사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추진 판례 말씀드릴 때 근로기준법 대리인 사자 판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못 낸 거는 5회 때 전범위 할 때 그때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미리 문제 알려드렸다. 그죠? 5회차에 전범위 할 때도 민법 총칙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빠진 문제들은 거기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대리인 사자 문제 또 하나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거는 이제 나오면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봅시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리나 사자랑 똑같다. 되셨죠? 하지만 그 의사표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뭐 그냥 정해놓은 것 단순한 전달만 하는 사람이 사자라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자, 이제 넘어서 7쪽 보시면, 자, 13번 대리. 자, 1번, 2번, 3번 요것도 이제 2024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뭐 좀 자세하게 내봤는데, 자, 1번. 사실은 요게 1번 지문은 요거는 변호사법 얘기니까 이제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요게 우리 민법의 쌍방대리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뭐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과의 관계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았다. 그죠? 변호사 사람은 다르지만 둘이 같은 회사 소속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쌍방대리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쌍방대리 효과는 무권대리지. 그죠? 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민법 124조가 적용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은 뭐예요? 본인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하든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3번.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자,
자, 제가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뭐 그대로 놔뒀어요. 이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춰 쌍방대리에 관해서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 책임 부담이다. 당연하죠. 왜? 가만 놔두면 무건들이 무효가 되니까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입증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챙겨두시고. 그리고 이때 이거는 뭐 뒤에 뭐 쉽게 냈어요. 이때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만 가능하고 뭐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진의 방식으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하다고 했다는 게 판례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지문 요 판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2024년 판례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이제 4번, 5번 보시면 4번은 기존 판례예요. 5번 지문이 이제 2025년 판례인데 조금 정밀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아니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 날인했다. 대리인이 을인데 나 갑이야 이러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는 안 되고 표현 대리 유추적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때 요건을 뭐라 그랬어요?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조한 자에게 그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 이게 정당한 사유겠죠. 그죠? 그다음에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라고만 표현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기본 대리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을 줬으니까 여기 원인 제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표현 대리 규정 유추정에서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2025년 판례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을 썼죠. 보시면 그러니까 다 기존 판례인데 이제 2025년 났기 때문에 이 판례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보시면 사수를 써서 대리인에 표시를 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은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으로 직접 법률을 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유추용은 가능하죠. 근데 유추용이 되려면 요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는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정확하게 기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기본 대리인이 있었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또 상대방으로서는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부터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126조 표현 대리가 유추용된다. 그죠? 그래서 크게 요건은 두 가지죠. 기본 대리권 플러스 정당한 사유가 되셨죠. 그죠? 그럼 이제 120조 유추용은 가능하다 그랬다. 그죠? 넘어가시고. 자, 이제 15번 보시면 자, 15번은 이제 3, 4, 5번인데,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부터 시작인데,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지정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1단계죠. 바로 확정적 유효로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기본적인 판례예요. 그죠? 근데 이제 4번 지문이 2019년에 이런 판례가 나오죠. 그래, 유동적 무효에 있다가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됐는데도 재지정 안 하면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근데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을 때도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였을 때는 그냥 지정해제라고만 쓸게요. 지정해제 등 이렇게 쓸게요. 그럼 그냥 바로 확정적 유효로 된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을 때도 지정해제되면 또 확정적 유효가 되냐?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판례죠. 그게 이제 4번. 그죠? 그래서 만약 갑과 을의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명령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아무리 지정해제되더라도 확정적으로 무효로 가는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된다 틀렸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중요했는데 2024년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정해제 등에다가 플러스 추인까지 들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139조가 적용되니까 무효행위 추인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였을 때는 아무리 지정해제가 돼도 확정적 유효로 안 되고 무효인데 무효행위도 추인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추인을 하면 그때는 139조에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 인정된다. 그리고 요거는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뭐가 없다? 소표가 없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자, 이제 5번에 24년 판례까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의 뭐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니까 다음 줄 뭐 지정해서 해제돼도 당연히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게 아닌데 셋째 줄 지정해서 해제되고 and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추인. 이 사정이 추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민법 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로서 유효하게 된다. 그죠?
거기 추인한 때로부터를 바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소호표 없습니다. 그죠? 예.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소호표 없다. 예. 추인한 때로부터다.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되셨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판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출제가 또 이제 뭐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보시면 16번 이제 2번 지문, 3번 지문인데 둘 다 그러니까 2023년 판례인데 2번 지문은 잘 아시는 거. 우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면 손해배상을 해줘가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2번이니까 2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그 기한의 이익 포기. 요게 이제 특히 이제 이자부 채권에 있어서 이자부 채권인데 기한 전 변제를 해버리면 이제 채권자는 그동안에 이자를 못 받는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추가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이자를 추가해 주는 거를 실무상 우리 이제 은행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이른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이에요. 그죠? 이거 올해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미리 중도 상환하려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그 변제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기한 전 변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죠. 본질이 뭐다? 손해배상이다. 그죠? 게다가 이 중도 상환 수수료에 약정까지 있다 그러면 야 중도 상환 수수료 예컨대 뭐 연 10%로 하자. 이렇게 약정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손배 예정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이런 금액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다 그러면 이거 손배 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이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뭘로 주는 거다? 기한 전 변제 요 손해배상으로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23년에 문제됐던 거는 이렇게 이제 기한 전에 변제할 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강행이냐 임이냐 이게 문제가 됐다. 외우세요 이거. 우리 판례는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이죠. 이의 경우에 기한이익과 포기에 관한 1호 3조 2항 변제기 전에 변제에 관한 468조의 규정들은 제가 이제 좀 틀린 질문으로 바꿔놨는데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약정한 상환기를 도래하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은 손해배상 없이 변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융기관들 보면 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주면서 중도화 상환 수수료 면제 약정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야, 우리 이벤트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해 줄 테니까 이제 많이 빌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런 변제기 전에 변제할 때 손해배상하고 변제한다는 조문들이 다 임의 규정이니까. 되셨죠? 그죠?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기 전에 변제할 때도 손해배상 안 해주고 변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되셨죠? 그게 2023년 판례 2번, 3번 지문이었습니다. 되셨고. 자, 넘어서 17번 보시면 17번에 2번 지문 2023년 판례고요. 요거는 또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온 분야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법, 우리 법조경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에 행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른바 법조경험이죠.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만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가 민법상 불법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도 법원은 뭐예요? 제조물 책임. 그러니까 당사자는 민법을 적용해 달라고 적용을 했지만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법이니까, 법조경험이니까. 그죠? 그런데 자, 사안이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만 갖춰졌다 그러면 그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것도 이제 판례 하나 챙겨주세요. 23년 판례. 오랜만에 이거죠. 법조경험 판례 하나 나왔다. 그 다음 이제 18번은 2번 지문인데
요것도 뭐 지역적으로 좀 암기해 놓으세요. 그죠? 이거는 이제 상법과 관계가 있어갖고, 뭐 전 너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오면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2021년 판례고요. 사용자, 저도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파서 틀린 지문을 내봤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거 지문 보면 깜빡 넘어가잖아.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서 근로자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하는데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조적 상행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소멸시효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민법상 근로계약은 보호의무 있잖아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 의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 조건이 있는데, 이거 소멸시효 기간,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민사 10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근로자가 다쳐갖고 사용자한테 청구하는데 5년으로 짧게 잡아버리면, 그죠? 그러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민사상 10년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조적 상해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사가 아니라 그냥 민사 10년. 왜? 결국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인데 그 민법상 보호의무 위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은 뭐 기존 문제니까 됐고. 자, 20번, 여기부터 하도 소멸시효 최신 판례가 많아가지고, 소멸시효만 주구장창 내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멸시효랑 중간중간에 문제 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일단 20번 소멸시효 문제 보시면, 이제 2번 지문 보시면,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그죠? 이거는 하도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자, 둘째 줄에 이른바 소송비용 상환청권 보이시죠? 그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자, 단기 소멸시효다. 이게 확정 판결 나면 10년 연장된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요게 요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사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연장 안 된다. 요 조문 있잖아요. 그죠? 이 조문이 사례가 없어갖고 안중했다가 2021년에 이 사례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소송비용 상환청구. 이거는 뭐 나온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 제때 돈을 안 주니까 갑이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고, 그죠? 그런데 갑의 생각에서는 갑은 변호사 비용도 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지세도 내고 소송 비용 썼단 말이에요. 소송 비용. 우리 제날짜리 돈 갚았으면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송이 끝나면 갑은 을한테 또 소송을 제기해요. 뭐예요? 소송 비용 상환 청구. 네가 제때 줬으면은 내가 이런 거 안 드렸을 텐데 네가 뭐 안 주고 버티고, 그죠? 이래갖고 이 돈 썼으니까 이거 내놔라 이러고 소송 비용 상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부터 한다? 여부 판단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액수 판단한다. 그래서 이 여부 판단에 대해서 갑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난 거야. 근데 이때 이 소송 비용 청구한 당사자가 국가였고요. 국가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단기였죠, 단기. 그래서 국가의 5년짜리 단기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이었는데, 판례가 이거 이유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 승소 확정 판결 내려줬어요. 그러면 단기 5년이었는데 확정 판결 났으니까 10년 연장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승소 확정 판결했는데 아직 액수가 얼마인지 판단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뭐라고 봤어요? 변제기 미도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 소송 비용 상환 청권이 167조였나? 제가 이제 조문 번호가 갑자기 이걸로 찾아보자. 165조, 165조, 그죠? 165조. 165조 사망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 났는데 아직 액수 판단이 안 나가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저 165조 3항이 적용돼 갖고 10년 연장 안 된다 그랬던 사건. 그죠?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게 이제 2번 질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 뭘로 잡아라? 요걸로 잡아라. 그죠? 요걸로, 그죠?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 상환 조건은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저 이제 틀린 지문으로 꼬셨죠. 이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니까 단기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셨죠? 소송비용 상환 조건은 확정 판결 나도 이게 이제 여부 판단만 난 거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 미도래기 때문에 10년이 안 됩니다. 10년 연장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요건 뭐 단순 암기죠. 채권자의 파산 신청, 요거 우리 판례가 재판상 청구에 뭐 준한다 봤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단순 암기거나, 그죠? 자, 21번은 뭐 이제 넘어가시고. 요 정도 하시자. 요 정도 하시고, 시간 있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22번부터 가겠습니다.